이제는 실명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 관련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는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한 첫째 기준처럼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습니다. 내란 이후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4일에 총리 지명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제출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진해서 기자간담회를 연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아마 23에서 24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원 부장님,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여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말고는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왜냐하면 그 인사청문 절차라는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민 대표들이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인사청문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그 사례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총리로 내정된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야당 측에서 과거 전력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 가지를 좀 삼았습니다. 예. 특히 이 대학 시절에 이 미 문화원 이 점거를 배후 조종했다라는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얘기, 그리고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제, 이제 이런 여러 논란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인사 검증을 철저히 받겠다. 그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나의 몫이니 신속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달라. 오히려 수비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적극적인 태도로 인사청문에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올 수 있는 공격을 미리 얘기함으로써 일종의 힘 빼기다. 뭐 그런 김 빼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 그대로 그 정권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 총리가 빨리 임명이 돼야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각부 장관을 인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실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게 빠른 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면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종의 그 반미 성향으로 불렸던 과거 학생운동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이야기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적 미국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고 또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사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래 개인적인 교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은 아마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대 야소 구도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불발될 가능성은 낮겠죠. 강성필 부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과거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해 가지고 벌금하고 추징금이 있었는데 이 추징금도 좀 늦게 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 금액이 한 7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할로 어쨌든 간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미 성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 반미 성향을 가졌을 때는 더 학생운동, 민주화 시절의 어떤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여기까지 지금의 총리 내정자로 인선된 이 과정 속에서 제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예. 어쨌든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잘 설득해야 될 일이다. 무조건 의석만 가지고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만 지금 인선이 발표됐고 장관 인선은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간 장 차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장까지 국민들이 직접 추천을 하는 것을 받겠다, 이런 취지인데, 박성민 전 비서관님, 그런데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뭐 아무나 장 차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추천을 받는 게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 성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 좀 지켜보시면 알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추천을 받았다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검증도 거치는 것이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어떤 추천받는 인사들보다도 더 폭넓은 인재 풀을 갖출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 정부의 어떤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저는 잘 보이는 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모색하고 활로를 열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 정부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설령 여기서 어떤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을 다 기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인재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천받은 인사들 중에 기용되지 않은 인사들 역시도 어떤 인재풀 안에 넣어놓고 추가적으로 그 추후에 인사를 하거나 인선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참조해서 인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모여서 보다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인사는 만사하고 새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인선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명 전부터 좀 논란이 됐던 인선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광수 민정수석인데 일단 관련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 세평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절대 누구의 어떤 솔깃하게 집어넣는 그런 정보를 믿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런 데는 민정수석 인사가 그 친윤 검찰들이 환호할 그런 인사로 보여져서 그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윤대진 검사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또 이렇게 물망에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내 핵심 특수통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었는데 부장부장님, 네. 지금은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인 명의로 있던 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부동산을 이 지인, 이 친구 명의로 명의 신탁을 했다가 나중에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 명의 반환 소송을 통해서 다시 부인 명의로 돌려받았고 현재는 이 자녀에게 이 증여한 상태라고 합니다. 명의 신탁 제도는 지금 현행법상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위법한 거 아니냐, 불법 행위 아니었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민정수석 비서관의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검증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불법 또는 위법한 행위로 이 지탄을
있거나 또는 이 논란이 되면 앞으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이 진퇴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도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 했으니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5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도 그렇고 차기 지도체제 문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총의는 모아지지 않고 갑론을박은 있었어요. 패배를 했으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이라는 게 뭐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거다. 결론이 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이야기도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정확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단 개혁을 하자가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좀 일부 자중질환을 겪는 것도 이제 책임 공방이 일어나는 것은 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수습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일단 어제 의원총회까지는 소득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오늘 또 한 번의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서 당론을 하나로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가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